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뜨는 시간보다 해가 지는 시간이 더 빠른 이곳은 겨울이 되면 매서운 바람이 산허리를 휘감고 내려와 집집마다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 대는 춥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진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지만 가난은 그림자처럼 늘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있었고 저녁이 되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가 가늘게 하늘로 올라가다 금세 바람에 흩어지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언덕 위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이곳에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칠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낡고 허름하여 지붕에 볏짚은 색이 바래고 흙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지만 칠성이는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이 집 안팎을 쓸고 닦아 늘 정갈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고 정신을 맑게 한 뒤 아픈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탕약을 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의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칠성이는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은 줄일지언정 어머니의 약값과 반찬은 어떻게든 마련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나무를 하고 밭을 가느라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어머니를 만지는 손길만은 갓난아이를 다루듯 부드럽고 따뜻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칠성이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신 분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냈으나 모진 세월의 풍파는 어머니의 몸에 깊은 병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기침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워 누워서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칠성이가 정성껏 다려온 약사발을 받아들 때마다 어머니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내 칠성아 못난 어미 맞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나 같은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네가 장가도 가고 편히 살 텐데 모질게 목숨만 길어 너를 붙잡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어머니는 칠성이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럴 때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칠성이에게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깊은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모실 맷자리에 관한 걱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 신세인 칠성이는 자기 소유의 땅이 단 한 평도 없었기에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남의 산 귀퉁이에 몰래 모시거나 아무도 찾지 않는 험한 곳에 모셔야 할 처지였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차가운 땅에 그것도 남의 눈치를 보며 모셔야 한다는 사실이 칠성이의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도 문득 산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떠나시는 길만이라도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여 마을의 기름진 땅과 좋은 산은 모두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최부자의 소유였고 가난한 칠성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던 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열이 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계셨고 칠성이는 황급히 물수건을 짜서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밤새 간호를 하며 칠성이는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 아직 해드린 것도 없고 좋은 옷 한 벌 못 해드렸는데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무사히 넘기시도록 하려면 더 좋은 약초, 더 귀한 약재가 필요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일러준 산삼이나 오래된 도라지가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이는 여느 때보다 일찍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뒷산은 이미 사람들이 약초를 다 캐가서 쓸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는 평소에는 위험해서 잘 가지 않는 깊은 골짜기, 일명 호랑이 바위 너머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곳에 영물들이 산다고 하며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칠성이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차가운 이슬이 옷깃을 적시며 한끼를 느끼게 했습니다. 칠성이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춤에는 낡은 낫 하나를 차고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마을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개미만큼 보일 때쯤 그는 인적이 끊긴 깊은 숲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져 하늘을 가렸고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볼 만큼 숲은 고요하고도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바위 틈이나 나무 밑동을 샅샅이 뒤지며 약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쓸만한 약초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파왔지만 칠성이는 품 안에서 차갑게 식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허겁지겁 베어 물고는 다시 낫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빈손으로 내려갈 수 없다. 무엇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는 지친 다리를 두드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노인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 너머 검은 골짜기에는 상훈 산주님이 사신다네. 옛날부터 그곳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신성한 곳이지. 하지만 그만큼 귀한 약초들이 자란다는 소문도 있어. 칠성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훈이란 바로 호랑이를 뜻하는 말이었고 그곳은 마을 사냥꾼들도 꺼리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여 칠성이는 용기를 내어 검은 골짜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빌고 또 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칠성이는 가파른 절벽 아래쪽에 자라고 있는 오래된 더덕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줄기의 굵기로 보아 적어도 수십 년은 묵은 귀한 더덕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칠성이는 기쁨에 겨워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오직 어머니 생각 하나로 두려움을 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내자 향긋하고 진한 더덕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더덕을 캐낸 칠성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다려드리면 어머니 기력이 조금은 돌아오실 거야.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숲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칠성이는 서둘러 하산하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아까 왔던 길이 아닌 낯선 덤불숲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긁었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짐승의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크르르, 컹. 바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고통스러워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주시했습니다.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소리는 가까운 바위 뒤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도망쳐야 할지 확인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만약 다친 노루나 사슴이라면 데려가서 약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맹수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성이 착하고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칠성이는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들려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며 바위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본 순간 칠성이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굵은 쇠사슬로 된 덫에 뒷다리가 걸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호랑이는 일반적인 호랑이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이매에는 임금왕, 왕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바로 마을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그 산군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놓은 무시무시한 덫이 호랑이의 발목을 깊이 파고들어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가 깊었고 주변의 흙은 호랑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긁어놓은 발톱 자국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지칠 대로 지쳐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칠성이는 감히 움직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 맹수가 덫에서 풀려나기라도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호랑이가 고개를 힘겹게 들어 칠성이가 숨어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수의 사나운 눈빛일 거라 예상했던 칠성이는 호랑이의 눈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아닌 깊은 슬픔과 애원하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나를 좀 도와다오,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알아누워 고통스러워할 때 보이던 그 눈빛이 겹쳐 보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짐승이라도 생명은 다 귀한 법인데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칠성이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덫을 풀어주었다가 호랑이가 본성을 드러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연민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힘이 다했는지 다시 머리를 땅에 떨구며 구슬픈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남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는 자신이 가진 낯을 고쳐주며 바위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인기척을 느끼고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으르렁거릴 힘조차 없는지 가만히 칠성이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랑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상군님, 제가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돕고 싶지만 저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물인 짐승에게 말을 건네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칠성이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칠성의 말을 알아들은 듯 눈을 깜빡이며 낮은 소리로 그르렁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위협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긍정의 신호처럼 부드러운 울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뒷다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쇳덩이로 된 덫은 녹이 슬고 거칠어 호랑이의 살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낫의 등 부분과 주변에 굴러다니는 튼튼한 나뭇가지를 이용해 덫의 틈을 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덫은 사냥꾼들이 곰이나 호랑이를 잡기 위해 특수하게 만든 것이라 웬만한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온 힘을 다해 덫을 벌리려 애썼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호랑이를 안심시키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렛대 원리로 덫을 눌렀습니다. 끼기끽 하는 쇠소리와 함께 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지 몸을 움찔거렸지만 칠성이가 다칠까봐 격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꾹 참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칠성이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완전히 벌어졌고 호랑이는 재빨리 다리를 빼냈습니다. 칠성이는 안도감에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며 일어나더니 피가 흐르는 다리를 혀로 몇 번 핥았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성이는 순간 긴장하여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제 자유가 된 맹수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칠성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이 칠성이의 얼굴에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이빨 대신 호랑이의 거칠고 따뜻한 혀가 칠성이의 손등을 한번 쓱 핥고 지나갔습니다. 칠성이가 놀라 눈을 뜨자 호랑이는 깊은 눈망울로 칠성이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고맙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절뚝이며 사라져 갔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칠성이는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어둠에 잠겼을 때야 칠성이는 정신을 차리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뿌듯하고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칠성아, 어찌 일이 늦었느냐. 산짐승이라도 만난 줄 알고 어미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며 산에서 겪은 호랑이 이야기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나 사냥꾼들이 알게 되면 호랑이를 잡으려 혈안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길을 좀 헤매다 귀한 더덕을 캐느라 늦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칠성이는 망태기에서 굵은 더덕을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며 안도하셨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황금빛 눈을 가진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칠성이의 옷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칠성이는 그 호랑이가 낮에 자신이 구해준 상우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산세가 기이하고 아름다운 어느 양지바른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은 한겨울인데도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꽃이 피어있는 별천지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그 언덕 한가운데 멈춰 서서 앞발로 땅을 툭툭 치고는 칠성리를 바라보며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칠성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기이한 꿈을 되새겼습니다.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는 가슴이 두근거려 다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어머니의 숨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칠성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있었고 칠성이는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북두 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칠성이의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이 밝자 칠성이는 어제 카운 더덕을 정성껏 손질하여 어머니께 다려드렸습니다. 약을 드신 어머니는 한결 기운을 차린 듯 보였으나 칠성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젯밤 꿈속의 호랑이와 그 양지 바른 언덕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는 몰랐지만 마을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마을 사람이 숲속에서 덫이 망가진 채 뒹구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와 밤새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기고 산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이 노한 것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칠성이는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 꿈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칠성이의 앞날에 그리고 병든 어머니와의 시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그 구름 사이로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려 앞산과 뒷산의 경계조차 희미해졌고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눈 속에 파묻혀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인지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얼음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칼날처럼 번뜩였고 황소 바람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뜩이나 땔감이 부족한 아랫목의 온기를 앗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도 추위에 떨며 바깥 출입을 삼갔고 오직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칠성인의 초가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낡은 문풍지가 밤새도록 윙윙거리며 울어댔고 방 안에 놓인 자리끼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한기가 돌았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계신 방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상이슬게 가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고 아궁이 불이 꺼질세라 밤새도록 지키고 앉아 부채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땔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고 비축해둔 장작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머니의 이불 위에 덮어드리고 자신은 얇은 옷 하나로 추위를 견디며 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내일은 더 좋은 나무를 구해와 방을 절절 끓게 해드릴게요. 아들의 효심, 어린 말에도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잦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마치 하얀 눈꽃처럼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추워 다들 집 안에만 박혀 있었지만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자 궁금증을 참지 못한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핑계 삼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네 그 소식 들었나? 최 부자네가 난리가 났다지 뭔가. 아니 그 욕심쟁이 영감이 또 무슨 일로 난리래요. 곡간이라도 털렸대요. 그게 아니라 최 부자가 사냥꾼들을 시켜 뒷산 골짜기에 놓아둔 소의 덫이 망가졌다는구먼. 누가 일부러 부순 것처럼 아주 엿가락 휘듯 휘어져 있었다지 뭐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근거렸습니다. 최 부자는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땅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지만 소작료를 악랄하게 걷어가고 돈놀이를 일삼아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최 부자가 화를 내고 있다니 마을 사람들은 고소해하면서도 한편으론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칠성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호랑이를 구해줄 때 망가뜨린 그 덫이 바로 최 부자의 것이었다니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호랑이 가죽을 얻어 고관대작에게 뇌물로 바치고 뼈는 고아 먹어 자신의 건강을 챙기려는 욕심에 사냥꾼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덫이 망가지고 다 잡은 호랑이까지 놓쳤으니 길길이 날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혹시라도 누가 자신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는 않았을까.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물동이에 물을 채우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왠지 자신을 향해 쑥덕거리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자가 하인들을 대동하고 마을 회관 앞마당에 나타났습니다. 털이 윤기 나는 비단 옷을 입고 곰방대를 문 최 부자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독사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누군가 내 산에 들어가 덫을 망가뜨리고 상훈을 풀어줬다. 그 덫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아느냐.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다니 잡히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리게 만들 테다.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치며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혹시라도 짐작하는 놈이 있거나 산에서 수상한 놈을 본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나와서 고해라. 상금은 섭섭지 않게 주겠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협박에 마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노인은 허리가 굽고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최 부자 진정하게나 누가 일부러 그런 짓을 했겠나. 산짐승이 워낙 힘이 세니 발버둥치다 망가졌을 수도 있지. 그리고 상우는 이 산의 주인이네. 함부로 잡으려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어. 박노인의 점잖은 충고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흙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산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 산의 문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산짐승이건 나무건 다 내 것이란 말이다. 최 부자는 더욱 기세 등등하게 소리치며 박노인을 밀치듯 지나쳐 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칠성이가 나무를 한 짐 지고 마을 어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칠성이에게 꽂혀 꽂혔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에도 가난하지만 꼿꼿한 칠성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빚을 지고도 굽실거리지 않고 효자라고 칭송받는 것이 꼴사나웠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 앞을 막아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 호, 효자 나셨구만. 그래, 병든 어미 약값은 좀 마련했느냐? 밀린 소장료도 못 내는 주제에 약촉한다고 산을 들락거린다지. 칠성이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머니 병환이 깊어 경황이 없었습니다. 곧 갚겠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칠성이의 지게를 지팡이로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 놈 아니냐 산을 제 집 드나들듯 하니 덫이 어디 있는지도 알 테고 그 낡은 낫으로 내 덫을 망가뜨린 거 아니냐 이 말이다. 너 전만원 달쳤니? 칠성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약에 쓸 풀뿌리나 캐러 다닐 뿐 깊은 골짜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덫을 건드릴 힘도 이유도 없습니다. 칠성이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최 부자는 잠시 할 말을 이르는 듯 흠칫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몰아세우기에는 칠성이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흥 두고 보자.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번 달 안으로 소장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다 쓰러져가는 집마저 빼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으름장을 놓으며 하인들을 이끌고 사라졌습니다. 칠성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진 뒤 박 노인이 칠성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칠성아, 괜찮으느냐? 최 부자가 독이 바짝 올랐어. 당분간은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칠성이는 박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칠성아, 네가 한 일은 아니겠지만 혹여라도 상훈과 관련된 일에는 얽히지 않는 게 좋아. 예로부터 상훈은 은혜도 갚지만 그 기운이 너무 강해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법이란다. 특히 최 부자 같은 사람이 노리고 있을 때는 더더욱 몸을 사려야 해. 박 노인은 마치 칠성이가 한 일을 짐작이라도 하는 듯 묘한 여운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칠성이는 박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묵직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협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래가 끓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물 좀 떠올게요. 칠성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어머니 입가에 가져갔지만 어머니는 물조차 삼키지 못하고 흘려보냈습니다. 칠성아? 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는 복을 받을 게다. 어머니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칠성이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머니가 숨을 거두실 것만 같아 들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호지 밖에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칠성이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며칠만이라도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눈보라만 더 거세게 뿌려댈 뿐이었습니다. 땔감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고 내일 아침이면 불을 지필 나무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눈보라를 뚫고서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더 해와야겠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남은 약초가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눈발이 조금 가늘어지자 칠성이는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꿋꿋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 앞마당을 나서자마자 칠성이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덩치가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 2마리였습니다. 꿩의 목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나 있었지만 그 외에는 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의 발자국은 없었고 오직 커다란 짐승의 발자국만이 눈 위에 찍혀 숲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발자국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상구님이시구나.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그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이는 뭉클한 감동과 함께 가슴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데 사람인 초의 부자는 어찌 그리 모질게 구는 것인지 야속하기만 해 했습니다. 칠성이는 꿩을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땔감은 아니었지만 이 귀한 고기로 국을 끓여 드리면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실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칠성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꿩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꿩고기를 푹 고아 만든 죽은 구수하고 영양가가 넘쳤습니다. 칠성이는 정성껏 쓴 죽을 어머니께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냄새를 맡고 눈을 뜨시더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죽을 몇 숟가락 넘기셨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아주 조금이나마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칠성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칠성이는 이것이 마지막 불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전보다 맑아지기는 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는 회광반조, 즉 꺼지기 직전의 촛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한편 최 부자의 집에서는 다른 종류의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냥꾼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최 부자가 불같이 화를 내며 상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이 무능한 놈들 덫이 망가진 자리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잖아. 분명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며 도망쳤을 텐데 핏자국 하나 못 찾는단 말이냐? 사냥꾼 우두머리가 쩔쩔매며 변명했습니다. 날이 억울합니다. 밤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흔적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골짜기 근처만 가면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고 머리가 어지러질하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산신이 길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산신 웃기지 마라. 내일 당장 마을 장정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가서라도 산을 뒤져 그놈의 호랑이를 잡기 전엔 돌아올 생각 마라.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호랑이 사냥에 나선다는 이야기에 집집마다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험한 산을 뒤지다가는 얼어 죽거나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뒤지다 보면 자신이 호랑이를 숨겨주거나 도와준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 호랑이가 다시 위험에 처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는 처지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세상이 온통 하얀 감옥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얀 도포를 입고 칠성이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칠성아, 이제 때가 되었다. 준비하거라. 아버지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뒷산 너머의 어느 한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은 안개가 자욱하여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석이 어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엇을 준비하란 말씀입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칠성이가 애타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 없이 빙그레 웃으며 안개 속으로 멀어지셨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아버지. 칠성이는 소리치며 허공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깬 칠성이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았지만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어머니의 코 밑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지만 심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로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칠성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고 눈 덮인 상월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의 통곡 소리에 밖에서 울던 문풍지도 잠시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이제 칠성이 앞에는 어머니의 장례라는 큰 산과 맷자리를 둘러싼 부자와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차가웠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시신을 모신 방 아랫목에 멍하니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문풍지는 칠성이의 울음소리에 화답하듯 구슬프게 떨어댔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수에 한 벌 제대로 장만해두지 못했던 칠성이는 자신이 입던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어머니께 입혀드렸습니다. 평생 고운 비단옷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거친 무명옷만 입다 가신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도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십시일반으로 쌀과 팥을 모아 장례를 치를 준비를 도왔습니다. 박 노인은 칠성이의 손을 잡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기운 차리게 라며 위로했지만 칠성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따뜻한 곳에 모셔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 준비가 진행될수록 칠성이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를 모실 맷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의 산이란 산은 모두 최부자의 소유였고 칠성이가 가진 땅이라고는 손바닥만한 텃밭조차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뒷산 공동묘지에라도 모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그곳은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는 음습한 골짜기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를 그런 춥고 어두운 곳에 홀로 두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라 생각한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어머니를 업고 이 마을을 떠나서라도 양지 바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칠성이의 결심은 확고했으나 눈이 허리까지 쌓인 엄동설 안에 시신을 업고 길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최부자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칠성이에게 다가왔으나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쯧쯧 효자 칠성이가 상을 당했다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그래, 모해짜리는 정하였느냐? 최부자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산이 대부분이라 감히 여쭙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최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했습니다. 내 너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땅을 내어주마. 저기 마을 어기 가을가 옆에 있는 밭두렁 끝자락을 쓰거라. 대신 네가 내 집 머슴으로 들어와
10년간 일한다는 문서를 쓴다면 공짜로 주지. 최 부자가 말한 가을가 옆 밭두렁은 비만 오면 물이 차오르고 뱀이 우글거리는 흉지 중의 흉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어머니를 모시라는 것은 2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10년간 머슴살이를 하라니 이는 칠성이를 평생 노예로 부려 먹겠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기가 막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상주한테 할 소리가 아니지 않든가. 하지만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이의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칠성이는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고마우나 사양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물 구덩이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제 등골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칠성이의 거절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이놈이 호의를 베풀어도 걷어차다니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 땅 한 평이라도 밟기만 해봐라. 당장 관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킬 테니. 최 부자는 악담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후 칠성이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빈소에는 찬바람만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칠성이 홀로 어머니의 관 옆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향불이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던 칠성이는 그만 밀려오는 피로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칠성이는 다시금 며칠 전 꾸었던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이가 놀라 바라보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덫에서 구해준 상온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한 모습으로 칠성이에게 다가와 젖은 코로 칠성이의 뺨을 비볐습니다. 꿈속의 호랑이는 칠성이의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칠성이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호랑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멈추고 보름달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평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칠성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솟아 호랑이의 뒤를 바짝 쫓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던 호랑이는 산 중턱의 어느 기이하게 생긴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칠성이가 약초를 캐러 다닐 때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낯선 곳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병풍을 친 듯 아늑했고 달빛을 받은 눈 덮인 산세가 마치 용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과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바위 아래의 평평한 땅을 앞발로 툭툭 치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칠성이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방천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오직 호랑이가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눈이 하나도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에서는 아지랑이 같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한 풀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 배를 깔고 엎드리더니 편안한 표정으로 칠성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내 어머니가 쉬실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호랑이가 갑자기 일어나 산 정상 쪽으로 포효를 한번 내지르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지면서 칠성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칠성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옷자락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옷자락 끝에는 흙탕물이 조금 묻어 있었고 방 안에는 산에서나 맡을 수 있는 흙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사 꿈이 아니다. 상우님이 나를 도우시려는 게 분명해. 칠성이는 망설일 틈도 없이 괭이와 삽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길을 더듬어 기억해내며 그는 미친 사람처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길은 지워졌지만 칠성이의 눈에는 꿈속의 그 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기어올라 마침내 칠성이는 꿈에서 보았던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칠성이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온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오직 그곳 5평 남짓한 공간만이 눈이 녹아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따스한 기운이 올라와 주변의 공기마저 훈훈하게 드고 있었고 흙은 붉은 황토색을 띠며 윤기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에는 산짐승들이 추위를 피해 모여들었는지 노루와 토끼 발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털썩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온기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 산신령님, 상우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칠성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풍수지리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천하의 명당임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이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부자가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다른 땅과 달리 이곳의 흙은 부드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삽이 들어갈 때마다 향긋한 흙 냄새가 진동을 했고 땅속에서는 오색 찬란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한 흙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칠성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광중관을 넣을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지어드릴게요. 칠성이의 효심이 담긴 삽질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어느 정도 묘지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기다 저기 연기가 나는 곳에 누군가 있다.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괘씸하여 혹시라도 칠성이가 자신의 산에 몰래 묘를 쓰지 않을까 감식꾼을 풀어놓았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명당의 기운이 멀리서도 눈에 띄어 그들의 이목을 끈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당황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땅을 팠고 이곳 외에는 어머니를 모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속도를 내어 땅을 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 그리고 직관 풍수지리가 한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가 파놓은 구덩이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이놈 감히 내 산에 허락도 없이 땅을 파 당장 멈추지 못할까.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시선은 곧 칠성이가 아닌 그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눈이 녹아있는 신비한 광경과 윤기 흐르는 흙을 본 최 부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함께 온 직관 역시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날이 이곳은 전설로만 듣던 금계포란형 황금달기 알을 품은 형상의 명당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제왕지지 제왕이 날 땅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직관의 말을 들은 최 부자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칠성이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이런 천하의 명당을 내 놈 같은 천한 것이 쓰겠다니 당장 썩 꺼지거라. 이 땅은 내 땅이다. 내 조상님을 이곳으로 이장해야겠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 칠성이를 끌어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칠성이는 삽을 들고 구덩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칠성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곳은 상우님이 제게 점지해 주신 곳입니다. 제 어머니를 모시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물러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고 뺏어가십시오. 칠성이의 기세에 하인들이 주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의 눈빛은 맹수보다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두들겨 패서라도 쫓아내라. 이 명당은 내가 차지해야 한다. 최 부자의 재촉에 하인들이 다시금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려는 찰나 갑자기 산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쿠오. 그것은 천둥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나무에 쌓여있던 눈이 후두둑 떨어지고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자리에 주저앉거나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소리가 난 곳은 바로 칠성이가 파놓은 구덩이 뒤쪽 숲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칠성이는 두려움 없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짐승이다, 곰인가 호랑이인가? 최 부자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숲속의 어둠 속에서 형형한 금빛 눈동자 2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상훈이었습니다. 상훈은 칠성이를 지키려는 듯 칠성이와 최 부자 일행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 위압감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덫으로 잡으려 했던 바로 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최 부자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크르르르르. 그 소리는 뱃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저음의 진동이었습니다. 지관은 아이고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살려주십시오 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도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눈알을 굴렸습니다. 오직 칠성이만이 호랑이의 등 뒤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삽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칠성이의 효심이 하늘을 아니 상훈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칠성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버티고 서 있는 한 이 땅은 온전히 칠성이와 그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지만 명당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엉금엉금 기어가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땅을 한번 내리치자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허겁지겁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최 부자의 비겁한 외침이 메아리쳐 들려왔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이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고 어머니를 모실 준비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가 이대로 쉽게 포기할 위인은 아니었기에 저법리 앞으로 닥쳐올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음을 칠성이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산을 울리는 포효를 남기고 숲속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칠성이는 긴장을 풀고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산길에는 그들이 버리고 간 신발 한 짝과 몽둥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고요해진 산중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는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큰절을 2번 올리며
목숨을 구해준 은혜와 어머니를 모실 자리를 지켜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에 칠성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삽을 들어 마무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땅을 파면 팔수록 흙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땅의 기운은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칠성이가 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고 마을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을 지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칠성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부자의 하인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호랑이에게 잡혀 얽혔거나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큰일이 났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덤덤하게 박 노인과 마을 어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산에 어머니를 모실 자리를 마련하고 왔습니다. 이제 상여를 메고 올라가야 하는데 부디 마을 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칠성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아서 사람들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최 부자에 대한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자네 말은 알겠네만 최 부자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데 우리가 상여를 맺다가는 나중에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네. 한 마을 사람이 우물쭈물하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듣게나. 최 부자가 무서운가 아니면 하늘이 무서운가. 효자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데 하늘이 내린 명당에 묘를 쓰는 것을 막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네. 그리고 자네들도 들었지 않는가? 상훈이 최 부자를 쫓아냈다는 것을. 짐승도 아는 도리를 사람이 모른 채 해서야 되겠는가? 박 노인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이내 청년들이 하나둘 나서며 제가 매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고 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장례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상여가 꺼내지고 오색 종이꽃으로 장식된 꽃상여가 꾸며졌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소박하고 엄숙한 상여였습니다. 칠성이는 굵은 제복을 갖춰 입고 상여 앞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디이야? 선소리꾼이 구성진 목소리로 앞소리를 매기자 상도꾼들이 발을 맞추며 뒷소리를 받았습니다. 어이야 디이야 어해요 어이야. 상여 소리는 눈 덮인 마을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길가에 나와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치며 칠성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가신 분이기에 사람들의 슬픔은 더욱 깊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마을 어귀를 지나산 입구로 향할 무렵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가 다시 한번 십수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길목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호랑이에게 놀라 도망쳤던 수모를 만회하려는 듯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멈춰라. 이놈들 남의 산에 허락도 없이 시신을 묻으러 가다니 내 놈들이 제정신이냐. 최 부자는 갓을 삐딱하게 쓰고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상여꾼들을 위협하자 행렬은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상여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머니를 모신 후에 제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오나 지금은 장례 중이지 않습니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칠성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흥벌은 나중에 받고 시신은 당장 저 가을가 진흙밭에 던져라. 내 산에는 단 한 줌의 흙도 내어줄 수 없다. 칠성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분노의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망자를 욕보이고 상주를 핍박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짓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최 부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사람인가? 적서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어찌 이리 모질게 구는가? 하지만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어서 상여를 부수고 시신을 끌어내라 고 명령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상여로 달려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듯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사나운지 땅이 흔들리고 주변의 나무들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동시에 산 정상 쪽에서 거센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내려왔습니다. 이 바람은 신기하게도 상여와 마을 사람들은 비켜가고 오직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 쪽으로만 모래와 눈보라를 사정없이 휘몰아쳤습니다. 으악, 내 눈, 이게 무슨 병고야? 하인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몽둥이를 놓친 채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포졸들 역시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산울림처럼 굵고 낮은 짐승의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크어어엉. 이번에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최 부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눈발 사이로 숲속 나무들이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흔들리며 최 부자 일행을 압박해오는 듯했습니다. 박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복에나 하늘이 노하고 산신이 꾸짖고 있네. 지금 물러가지 않으면 자네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야. 미신을 믿지 않던 최 부자였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심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람에 날려갈 뻔한 갓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내 다시는 간섭하지 않으? 가자 어서 돌아가자. 최 부자와 하인들이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이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산신령님이 칠성이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늘이 내린 효자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칠성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상여를 매라고 신호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칠성이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행렬은 다시 힘찬 상여 소리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팔은 상일이었지만 상여꾼들은 어허야 디야 소리에 맞춰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기라도 하듯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이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어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호랑이가 점지해준 명당 자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탄성을 질러렀습니다. 산 아래는 눈이 쌓여 꽁꽁 얼어붙었는데 이곳만큼은 봄날처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잔디가 파릇하게 돋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명당이 우리 마을 뒷산에 있었다니. 지관 흉내를 내던 마을 어른 하나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칠성이는 미리 파놓은 광중 구덩이를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하고 하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조심스럽게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자 칠성이는 어머니 이제 춥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속으로 대내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숙연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관이 끝나고 봉분을 만드는 작업인 달구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둥글게 모여 서서 흙을 다지는 막대기를 들고 제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춰 땅을 다졌습니다. 어허 달구야, 이 묘 쓰고 자손만대 어허 달구야, 부귀영화 누려보세 어허 달구야. 쿵쿵 흙을 다지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보통 겨울 땅은 얼어서 다지기가 힘들지만 이곳의 흙은 찹쌀떡처럼 찰지고 부드러워 밟는 대로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칠성이는 흙 한 줌 한 줌에 자신의 정성을 담아 봉분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쌍이 주변 나뭇가지에 앉아 깍깍 하고 울어댔습니다. 이는 상서로운 징조라 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둥글고 단아한 봉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묘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술 한 잔을 따라 올리며 칠성이는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이 살아생전 호강 한번 못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나마 따뜻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그리고 저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음복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음을 하며 굳어있던 몸을 녹였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은 굳게 닫혀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고 마을 전체가 고요한 안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칠성이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했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칠성아, 이제 걱정 말고 푹 쉬게나. 자네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으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걸세. 칠성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준 이웃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것을 칠성이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칠성이는 집으로 돌아가 가진 것은 없지만 집에 있는 곡식을 모두 털어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성이네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와 나물뿐인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지어준 밥을 꿀맛처럼 달게 먹었습니다. 최 부자가 꼼짝 못하고 도망치는 꼴을 봤어야 하는데 정말 통쾌하더구만. 그나저나 그 호랑이는 정말 산신령이었을까. 사람들은 둘러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의 횡포에 억눌려 지내던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일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묵묵히 사람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 안가득했던 냉기와 슬픔이 사람들의 온기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칠성이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은 너무나 적막했지만 칠성이는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어머니의 묘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을 산군의 모습도 그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칠성이는 나지막이 속삭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칠성이는 그제야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근심도 없는 아주 달콤하고 평온한 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칠성이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그리고 하늘이 예비해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흐르는 세월 속에 조금씩 씻겨 내려갔고 그 빈자리에는 따스한 봄 햇살처럼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겨울이 가고 언 땅이 녹자 칠성이가 어머니를 모신 산소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마치 꽃방석을 깔아놓은 듯 화사해졌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가 농사를 짓는 밭마다 곡식이 유난히 잘 자라 풍년이 들었고 산에 가면 귀한 약초들이 칠성이 눈에만 띄어 살림이 눈에 띄게 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효자의 정성을 알고 복을 내려주는 것이다 라며 칭송했고 칠성이는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더욱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칠성이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묘소를 찾아 문안 인사를 올리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묘를 돌보았습니다. 반면 욕심쟁이 최 부자네 집안은 날이 갈수록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산에서 호랑이에게 혼쭐이 난 이후로 최 부자는 밤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자신을 물어뜯는 악몽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아누웠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 약을 써보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해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소작인들을 괴롭히던 하인들이 하나둘 도망치고 관아에 감사가 나와 최 부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가세는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결국 최 부자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밤도망치듯 마을을 떠나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마을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더욱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옆 마을에서 솜씨 좋기로 소문난 중매쟁이 할머니 칠성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칠성 총각 자네의 효심과 성실함이 고개 넘어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하네. 내 참한 처자가 있어 자네와 짝을 지어주고 싶어 왔네. 중매쟁이가 소개한 처자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마음씨가 곱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규수였습니다. 칠성이는 처음에는 가진 것이 없어 망설였으나 박 노인과 마을 어른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혼담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혼례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칠성이는 마을 앞마당에서 조촐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리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빈자리를 채우듯 칠성이를 살뜰히 내조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칠성이의 아내는 신비로운 태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황금빛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에 큼지막한 여의주를 들고 와 아내의 품에 안겨주는 꿈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에서 깨어나 칠성이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칠성이는 산구님이 우리에게 귀한 자손을 점지해 주신 모양이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10달 후 부부 사이에서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빛이 샛별처럼 빛나고 이마가 훤칠하여 누가 봐도 비범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아이의 이름을 범석이라 짓고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산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더욱 총명함을 드러냈는데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5살이 되자 사서삼경을 줄줄 뵐 정도로 영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범석이가 소년이 되었을 때 마을을 지나가던 이름난 도사 한 명이 우연히 칠성이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사는 범석이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허허, 이 아이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머리 위로석이 상서로운 기운과 뻗쳐 있으니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임이 틀림없다. 혹시 조상 중에 명당에 모신 분이 계시는가? 칠성이가 어머니를 상훈이 점지해 준 자리에 모셨다고 이야기하자 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곳은 제왕지지, 디왕지디에 버금가는 천하의 명당, 바로 비룡승천형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상 을의 혈자리다. 그 음덕으로 자손이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아이를 잘 가르치도록 하게. 도사의 말에 칠성이는 가슴 깊이 감격하며 아들의 교육에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칠성이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책과 종이를 마련해 주었고 아내 역시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범석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밤이 깊어 호롱불 기름이 떨어지면 반딧불이를 모아 책을 읽었다는 예시하기처럼 범석이의 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인의 아들의 총명함을 아끼며 지나가는 길에 떡이나 과일을 건네주는 등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범석이는 청년으로 훌륭하게 장성하여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날 칠성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손자 범석이가 오늘 한양으로 떠납니다. 부디 굽어 살피시어 이 아이가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칠성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걱정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범석이는 할머니 묘소에 큰 절을 올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칠성이는 아들이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칠성이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어머니의 사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범석이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인재들과 함께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제가 발표되자 범석이는 잠시 눈을 감고 고향의 부모님과 할머니 산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이 맑아지며 붓이 춤을 추듯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내용은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관들은 범석이의 답안지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명문장은 근래에 본 적이 없다. 하늘이 내린 인재로다. 마침내 합격자 발표 날 범석이의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호명되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범석이를 불러 친히 칭찬하시고 높은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범석이가 금이완양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마던 날 마을은 잔칫날처럼 떠들썩했습니다. 칠성인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대. 효자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났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관복을 차려입은 범석이가 말을 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칠성이와 그의 아내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범석이는 말에서 내려 부모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부모님의 은혜와 조상님의 음덕으로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왔습니다. 칠성이는 늠름한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고생 많았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할머니 덕분이다. 마을 사람들도 내일처럼 기뻐하며 칠성이 가죽을 행가래 쳤습니다. 이후 칠성인의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범석이는 조정에서 청렴하고 지혜로운 관리로 명성을 떨쳤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쁜 나라실 중에도 틈만 나면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을 봉양하고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범석이의 동생들도 모두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하게 자라 집안에는 벼슬길에 오른 자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예전에 그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 대신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많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유해진 뒤에도 결코 거만해지거나 게으르지 않았으며 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배고픈 나그네들은 누구나 배불리 먹고 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칠성이는 지팡이를 짚고 홀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젊은 날 어머니를 업고 울며 올랐던 그 길은 이제 자손들이 잘 닦아놓아 걷기 좋은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당 자리에 자리 잡은 어머니의 묘소는 여전히 따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주변의 소나무들은 묘를 호위하듯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묘비 앞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호랑이와의 만남,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축복들. 이 모든 것이 한바탕 꿈처럼 아련하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갈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뵙게 되면 못다한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그때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숲 그늘 사이로 칠성이를 지그시 바라보는 늙은 호랑이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털은 희미해지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 깊고 그윽한 눈빛만은 옛날 칠성이를 살려주었던 그 산군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이와 눈을 맞추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상군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네 친구. 자네 덕분에 참으로 따뜻한 인생이었네. 산을 내려오는 칠성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칠성이는 천수를 누리다 어느 따뜻한 봄날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자손들에게 남을 돕는 마음이 곧 나를 돕는 길이다. 미물이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칠성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효자골 또는 호랑이골이라 부르며 칠성이의 효심과 호랑이의 보은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밤이 되면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여전히 그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진심은 짐승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칠성이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했던 그 따뜻한 명당처럼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안락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은 문 밖에 두고 이불 속 온기에 마음을 녹이며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호랑이가 지켜주는 꿈 혹은 칠성이처럼 복을 받는 꿈 꾸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